너는 바보야.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지난 3, 4월에 방영한 KBS 월화 드라마 오아시스입니다. 8, 90년대 격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꿈과 우정, 그리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몸을 내던진 새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멜로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이두학은 여수의 한적하고 작은 마을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두학은 주인집 아들 철웅을 이겨선 안 되기에 좋은 머리를 가졌지만 자신을 누르며 살아야 했죠. 주인과 하인이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인 주인집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서 여전히 철웅 집안을 상전으로 모시며 살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두학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철웅을 도련님처럼 모시며 자라납니다. 심지어 두학은 철웅과 학교를 함께 다니기 위해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자라온 철웅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죠. 그리고 타고난 싸움 실력으로 두학은 철웅의 든든한 보디가 되었어요. 그렇게 두학은 공부만 계속할 수 있다면 그저 행복하기만 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두학의 가족이 모시는 주인집의 2대 독자인 최철웅은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아요. 철웅은 남한테 지기 싫어해서 사소한 일에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려 해요. 겉보기에 철웅과 두학은 상전과 하인 같았지만 철웅은 우직하게 자기를 지켜주는 두학을 내심 친형처럼 여기면서 그를 따랐어요. 두학이 우연히 철웅과 함께 성인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은 날, 두 사람은 오정신을 처음으로 만나요. 니들 뭐하냐? 왜? 우리? 여기 뭐 니들 말고 누구 더 있어? 그런 님 뭐요? 안 봐도 알겠다. 벌써 발랑 까져가지고 극장 개구멍이나 들락거리고. 어? 그럼 닌 여기서 뭐더냐? 우리 집이다. 왜? 아따, 요가시네가 뻥튀기를 먹고 왔는가? 뭔 뻥을 쳐도 그렇게 심하게 친대? 꺼져라, 사람 부르기 전에. 이렇게 두학과 철웅은 남의 극장의 딸인 아름다운 오정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방과 후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만 하던 두학은 서울에서 내려온 소녀 정신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휙 바람이 불며 신분에 눌려 자신한테 남아있던 앙금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립니다. 두학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정신은 두학과 철웅한테 동시에 연애하자는 대시를 받지만 두 남자아이에게 먼저 1년간 친구로 지내자고 합니다. 정신은 시간을 보내면서 두 남자아이를 알아갔고 많은 고민 끝에 주저하지 않고 두학을 선택합니다. 정신은 두학한테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두학은 시험 성적에서도 정신의 마음을 얻음으로써도 절대 이겨선 안 될 상대인 철웅을 이겨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인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두학은 평생에 인이 박힐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두학과 사귀기로 한 정신은 이 사실을 철웅한테 말하기 위해 약속을 잡는데요. 철웅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철웅은 두학과 정신이 입 맞추는 걸 보고 이미 둘이 사귀는 사이임을 눈치채고 둘의 모습을 멀리서 숨어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학과 정신은 철웅이 걱정되어 그를 찾아 나서는데요. 이때 정신은 기영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철웅을 발견합니다. 한편 기영탁은 한 남자로부터 철웅한테 몇 대 맞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며칠 뒤 다시 철웅을 마주한 기영탁은 그 남자가 시킨 대로 철웅한테 맞기 위해서 약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철웅은 처참하게 싸움에서 져버렸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바위로 기영탁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기영탁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철웅은 두학에게 자기 잘못이 밝혀지면 아버지가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 집안이 망할 거라며 대신 죗값을 치러주면 안 되냐고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합니다. 철웅의 엄마 강여진도 두학의 아버지를 찾아와 같은 부탁을 합니다. 결국 두학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철웅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광주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결국 철웅은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만 원을, 두학은 상해치사죄로 장기 5년, 단기 3년 구형을 받습니다. 4년이 지난 후 서울의 대학교에 다니는 철웅은 독재 타도 민주 쟁취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철웅의 아버지는 그 전년에 돌아가셔서 집안이 몰락한 상황이었어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탄압하는 경찰들한테 끌려가던 철웅을 누군가가 구해줍니다. 그는 바로 두학이었고요. 두학은 성공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철웅한테 검사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철웅은 자기가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한 말이 있기 때문에 두학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두학은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고풍호 패거리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하고요. 고풍호는 부동산 사기꾼이라 두학은 이 패거리와 함께 부동산 서류 위조 일을 하게 됩니다. 4년이 지난 후 정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빚에 허덕이는 남해극장 사장이 되었고요. 고모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 남해극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씨는 빚을 다 갚으면 남해극장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아내면서 반드시 남해극장을 되찾으려 합니다. 두학은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정신이 전과자가 된 자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기 싫어서 멀리서 정신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출소를 했지만 정신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한편 부동산 서류 위조 사기팀에 합류한 두학의 손에 남해극장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왔어요. 두학은 오정신의 고모한테 가짜 건물을 팔고 거액과 함께 남해극장의 등기 권리증을 손에 넣은 거죠. 이후 두학은 우교동 타기파의 중간 보스가 되는데요. 두학은 정신이 참여하는 영화의 주연 배우를 다른 영화 관계자에게 데려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하필 그 자리에서 4년 만에 정신을 만나게 됩니다. 정신은 예전에 자기가 알던 착하고 순둥한 남자아이가 아닌 깡패가 된 두학을 보고 크게 실망해 그의 뺨을 때립니다. 한편 철웅은 형 말대로 검사가 될 테니 자기는 이제 정신과 사귀어도 되냐고 산전포고를 하고요. 두학은 정신이 우리 같은 쓰레기랑 사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철웅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나가버리고요. 1년 후 철웅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철웅의 엄마 여진은 남자친구인 황충성에게 철웅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도와달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새 친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저녁밥을 먹게 되는데요. 정신은 마치 학창시절처럼 자기를 두고 경쟁하는 두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철 좀 들라는 말을 하고는 식당을 떠나버립니다. 두학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두학의 뒤를 쫓아온 정신이 대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깡패 두목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니? 너 뭐요? 뭐긴 뭐야. 너 때문에 저녁밥도 못 먹었는데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어. 밥상 좀 차려봐. 두학한테 저녁밥을 얻어먹은 정신은 두학이 아직 자기를 못 잊고 미련을 못 버렸다고 전곡을 찌르고 조직에서 나와 자기랑 함께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두학은 전과자를 받아줄 곳이 없다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학은 술을 많이 마신 정신이 잠들자 정신을 조심스럽게 안아서 집안에 눕히고요. 다음날 두 사람은 키스를 합니다. 이를 또 목격한 철웅은 그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죠. 이후 두학은 황충성과 처음으로 만나는데요. 충성은 자기 사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사냥개인 광탁을 공격한 이유로 두학의 머리에 총구를 겨눕니다. 이에 두학은 자기가 광탁 대신 사냥개가 되겠다며 충성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에 충성은 영리하면서 대범한 두학을 자신의 새로운 사냥개로 삼았어요. 다만 충성은 오만옥한테 두학을 지켜볼 것을 지시하면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죠. 두학은 광탁을 이어 시행사업을 맡게 된 직후 그 길로 정신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는 서울 신촌에 있는 막걸리 왕대포집인 한자집입니다. 예스러운 분위기의 주점으로 여러 드라마에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론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로이의 아빠인 손현주 배우님이 술맛이 어떠냐 명장면을 촬영한 장소죠. 두학과 정신은 늦은 밤 이 판잣집에서 대화를 합니다. 또 싸웠어?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나 부른 거야? 이제 봤으니까 됐지? 나 갈게. 정신아, 나 깡패 그만두면은 나랑 같이 살아줄래? 나 깡패 그만두려고 나갔다 온 거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진짜로 힘들 때 네가 내 손을 잡아줬더라고. 농구 갔을 때도 빵이 갔을 때도 그리고 지난번에 내 집에 찾아왔을 때도 나 그때마다 어쩔 수 없는 내 팔자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너한테서 뒷걸음질 친 거요. 근데 인제 안 그럴라고. 나 포기하지 말아주라, 정신아. 깡패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 하면서 살아볼게. 나 너 없이 못 살겠다.
사랑한다, 정신아. 난 어땠을 것 같아? 너 떠난다고 할 때 난 어땠을 것 같냐고. 이 바보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합니다. 두학과 정신은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요. 이 둘의 청첩장을 받은 철웅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동기 검사를 이용해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한편 여진은 자기와 아들 철웅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두학의 아버지 중호를 제거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두학은 마지막으로 봤던 아버지의 뒷모습과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진 두학에게 철웅의 동기 검사가 찾아오고 두학은 그에 의해 긴급 체포됩니다. 철웅은 마지막 배려인 양 정옥 두학 모자가 중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호를 죽인 범인 여진은 중호의 영정 앞에서 거짓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두학의 엄마 저맘댁은 두학과 철웅이 사실 형제란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여진의 회방으로 알리지 못합니다. 두학은 조문온 만옥과 대화를 하며 자기가 충성한테 팽당했음을 알게 되었고요. 믿었던 충성과 만옥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두학은 절망합니다. 철웅은 정신의 부탁으로 인해 두학이 도주할 수 있도록 수갑의 열쇠를 몰래 건넵니다. 두학은 철웅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는데요. 두학은 밀항하기 직전에 아버지를 죽인 범인과 현재 일어난 모든 일이 철웅의 계획임을 알아차립니다. 두학은 철웅이 동기 검사와 충성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음을 알아차리고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밀항이 아닌 정면 돌파를 결심하죠. 두학은 재개발 비자금 장부를 안기부에 보내서 충성의 목을 조입니다. 이후 두학과 정신은 항구에서 가까스로 재회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애절한 키스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철웅과 경찰이 나타나고 경찰 한 명을 인질로 잡은 두학은 역시 너였다. 예전에 내가 네 대신에 했듯이 이만하면 네가 나 대신 징역이라도 살아줄래? 라며 철웅을 말로 자극하고 이를 듣고 흥분한 철웅은 하늘을 향해 총을 쏩니다. 이에 뭔가를 결심한 두학 역시 하늘에 총을 쏜 뒤 인질을 버리고 깜깜한 밤바다에 빠집니다. 총상을 입은 채 바다에 온몸을 던진 두학의 생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사라진 두학의 탈출을 도왔던 두학의 패거리들은 모두 잡혀서 교도소에 갇힙니다. 두학이 행방불명된 3년 후 그간 철웅은 광주로 발령을 받았어요. 바다에 몸을 던졌던 두학은 일본 지하경제의 거물인 제1동포 채동팔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집니다. 두학은 그의 밑에서 거친 일을 하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채동팔은 충성이 직접 찾아와서 은밀히 부탁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인물이었고요. 한국에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던 두학은 충성을 따라 일본에 출장 온 철웅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놀라서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이후 동팔은 두학한테 이 형국이란 인물로 위조한 여권을 주면서 한국행을 권하고요. 두학은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정신은 청년시대라는 이름의 영화사를 차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 정신은 술에 취해 귀가 중이었어요. 정신아. 내가 오늘 술을 많이 안 마신 것 같은데. 버킷해를 쓰고 있던 두학은 정신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합니다.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나요. 이게 진짜 많이 보고 싶긴 한가 보다. 말도 안 돼. 두학이 맞아? 두학이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정신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두학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고요. 두학도 그런 정신을 꽉 끌어안으며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담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정신은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한텐 헌신적인 철웅에 있어선 두학의 말을 믿지 않고 철웅을 감싸는데요. 두학은 정신과 통화를 하면서 3년 전에 정신한테 맡겼던 안기부에 건넨 비자금 장부 사이에 노트 한 권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노트는 두학의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있는 일기장이었어요. 그 일기장에 적힌 글귀 중에는 두학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어쩔 수 없다는 눈빛으로, 철웅이 대신해서 감옥에 가라는 눈빛으로, 당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그렇게 난 이곳으로 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었다.
감히 종놈아들 이두하기, 개돼지 이두하기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정씨는 두학의 일기장을 읽으며 두학이 철옹을 대신해 교도소에 들어간 사실과 종놈의 아들 두학이 느꼈던 상실감을 알게 됩니다. 국어교사가 되어 정신과의 소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두학의 인생은 철옹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었죠. 이후 철옹을 만난 정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철옹한테 두학의 일기장을 두고 떠납니다. 노트를 읽은 철옹은 정신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를 변명합니다. 정신은 속죄하겠다며 매달리는 철옹을 밀어내고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정신은 두학한테 외국으로 떠나서 살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두학은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 불에 타 죽어버릴지도 모르고 그 불이 너한테도 번질지 모른다며 마음속에 고통을 쏟아냅니다. 마음속의 불길이 한계에 임박한 두학을 도우려는 정신은 두학의 손을 잡습니다. 평소 악몽을 자주 꾸는 두학은 정신의 옆에서 그나마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잘 잤어? 살아줘서 고마워, 두학아. 너무 오래 걸렸어. 나 우리 헤어졌을 때보다 다시 만났을 때 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 이게 꿈일까봐. 꿈에서 깰까봐. 꿈이라면 절대 깨지 말자. 행복한 아침을 맞이한 두 사람은 더욱 확고해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키스를 합니다. 정신은 두학의 어머니 저맘댁을 집에 초대하는데요. 진수성찬에 케이크도 준비합니다. 저맘댁이 정신과 소원을 빌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동시에 두학이 어머니 눈에 나타납니다. 정신아, 헛것이 보여야 두학이가 보인단께. 참말로 나가 인자 죽을라고 그런갑다. 엄마, 오메, 나를 부르기까지 하네야. 두학이 맞아요. 살아 돌아왔어요, 두학이가. 네 가정 왜 그냐? 엄마, 나 두학이에요. 엄마 아들. 엄마, 내가 참말로 미안해. 두학은 엄마 저맘댁을 꼭 안습니다. 두학이냐? 내 새끼 두학이 맞냐? 어머니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엄마. 저맘댁은 두학을 끌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요. 두학은 저맘댁에게 한국을 떠나 엄마 정신과 함께 외국에서 살 생각을 내비칩니다. 저맘댁은 오늘이 내가 너를 낳은 날보다 더 좋은 아들이 새로 태어난 날이라며 행복해하고 다시는 부모보다 먼저 떠나거나 떠나는 척하는 불효를 저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후 충성은 철웅과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두 사람의 친자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성은 여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진실을 덮기 위해서 자기한테 충성한 오만옥을 살해해버립니다. 충성은 두학이 만옥한테 심은 도청장치를 발견하고요. 공권력을 이용해 두학을 간첩으로 몰아 공개 수배하고 발견 즉시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두학과 정신은 국가 권력을 상대로 판 뒤집기를 시작하고요. 두학은 충성의 살인 증거가 담긴 녹음본을 들고 정신을 찾아갑니다. 이 녹음본 테이프는 충성과 철웅을 한 방에 날릴 카드지만 두학 역시 비자금 조성과 밀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래도 간첩으로 몰려 사살당하는 것보단 낫다며 마지막 거래를 하러 여진이 있는 파리살롱을 찾아갑니다. 두학은 여진한테 녹음본 테이프를 보이면서 간첩 혐의를 벗고 자신과 정신, 우리 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조용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충성은 두학을 죽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었죠. 저맘댁은 두 아들의 일로 또다시 상심에 빠지고요. 여진은 저맘댁을 이용해서 두학과 정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웅은 두학한테 총을 겨누면서 테이프를 내놓고 자수할 것을 종용합니다. 두학아, 내가 반드시 설득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다오. 그만해요, 엄마. 엄마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너도 테이프 뭔지 알잖아. 네 아버지가 무너지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야. 너 잠자코 있어. 다른 말은 다 됐고 테이프 내놓고 자수해. 그게 형이 살 길이야. 자수? 네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서 인자는 너희 아버지 살인죄까지 뒤집어 쓰라고? 이씨. 철웅은
두학의 머리에 총구를 겨눕니다. 철웅아,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정말로 안 돼. 사모님, 이제 더는 안 되겠어라, 사모님. 누구들은 형제란 말이요. 둘 다 내 뱃속에서 나온 형제란 말이요. 드라마 오아시스는 마지막 회에서 전국 시청률 9.7%로 최근에 KBS 주중 드라마 중에서 선전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어요. 젊은 새 주연 배우의 연기가 참 좋았는데요. 학교 악대의 지휘자 겸 마스코트였던 정신을 연기한 서리나님의 아름다운 미모가 너무나 환하게 빛났고요. 원래 모범생이었지만 원치 않게 거친 세계에 몸을 담그게 된 두학 역할을 맡은 장동윤님의 연기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철웅 역할의 추영호님은 99년생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게 전라도 사투리 연기도 엄청 찰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배우더라고요. 새 주연 배우가 모두 90년대생인데 60년대생들이 8, 90년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연기하는 걸 보니 또 흥미로운 면이 있었어요. 다만 여수 세트장이 5, 60년대 분위기라 드라마 속 80년대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로 1980년대의 청춘들은 어떤 바이브로 살고 있었는지 대략 분위기를 알 수 있어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어요. 드라마 오아시스는 1980년대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셨던 분들, 그리고 저처럼 80년대의 분위기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10대, 20대, 30대들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이야기 들려드리고 촬영지 영상 보여드릴게요.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 너는 바보야.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 한마디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떠나가 버려. 어서 말을 해. 흔적 없는 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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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말을 해.